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이 조선은행 재직 시절부터 식산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의 재무부 장관 시절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활약을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취임하였을 당시 국내 경제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취임하던 1951년 3월, 당시 한국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된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과제는 심각한 전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직후 통화량이 팽창한 데에다 산업 생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행히 194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물가 상승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에도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에 이를 만큼 물가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치솟던 물가는 1950년 3월 경제안정 15원칙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잡히는 듯 했습니다. 경제안정 15원칙은 산업 부흥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수습되고 나면 한미 원조 협정에 의거한 원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제안정 15원칙에 대해서는 3주차 강의 시간에 송인상 선생을 소개하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인플레이션 문제는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방비를 비롯한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통화 발행고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558억 원에서 11월 말 5,250억 원으로 5개월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정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활동 경비를 대여해 준 데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1950년 7월 28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군 경비 지출에 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한국 정부는 유엔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원화로 대여해 주게 됩니다. 이를 유엔군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서 유엔군 대여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엔군 대여금 지급이 통화 증발 요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유엔군 대여금이었던 것입니다. 백두진 선생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부 장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그의 관심사 역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유엔군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통화량 팽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두진 장관은 재정 안정 정책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를 줄여서
백제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백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인물로는 백두진 장관 외에 김효택 차관, 송인상 이재국장, 박회연 회계국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유택, 송인상 선생에 대해서는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송인상 선생에 대해서는 3주차 강의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인 만큼 김유택 선생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택 선생은 1911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으며 오늘날 서울대 상대의 전신인 경성 고등상업학교와 일본 큐슈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한 뒤 조선은행에 입사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조선은행 이사, 재무부 이재국장, 재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41세에 불과했던 1951년 12월 한국은행 2대 총재가 되어 5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중간에 공백이 있긴 하지만 줄곧 재무부 장관, 그리고 초대, 4대, 7대 경제기획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초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백제정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두진 장관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과 통화 공급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고 통화를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백 장관은 재정 수입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임시토지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토지세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 수입 확대 그리고 물가 안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당시 정부는 양곡을 수매하면서 연말에 대량의 양곡 수집 자금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연말에 통화량 팽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에서 매입해서 확보해야 하는 식량의 규모가 더욱 크게 늘어났습니다. 군량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에다 피난민에게 식량을 배급해야 했고 양곡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에게도 식량을 배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고가가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식량을 수매하거나 시장을 통해 조달할 경우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통화량 팽창 확대는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두진 장관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현물로 내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매 대신 세금의 형태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통화량 팽창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백 장관은 임시토지소득세 도입을 적극 추진했고,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란 끝에 임시토지소득세법은 1951년 9월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법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세법에서는 토지 수입 금액, 즉 수확량의 농산물 가격을 곱한 금액의 4%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임시토지소득세는 현물로 징수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수입 금액이 아니라 수확량이었는데 수확량의 15에서 28%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누진 세율이어서 세율이 일정치가 않았는데 수확량이 10석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세율인 15%, 50석 초과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28%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백두진 장관을 비롯한 재무부 관료들은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농촌이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정부 관리 양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매 시기에 막대한 규모의 양곡 수입 자금이 방출되는 것도 막아 통화량 팽창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토지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결과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시토지소득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1년에는 24%, 1952년에는 36%, 그리고 1953년에는 28%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았던 법정 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즉, 시장 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해보면 당시 임시토지소득세가 차지하던 비중, 그리고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임시토지소득세가 조세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정부는 전쟁 기간 임시로 도입했던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뒤 쉽게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전후 세율이 크게 인하되긴 했지만 임시토지소득세 제도는 계속 유지되다가 1960년 말에 이르러서야 폐지됩니다. 한편 백두진 장관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임시토지소득세 도입 외에도 원조 물자의 시가 판매, 귀속재산 경쟁 입찰 방식 도입 등의 정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상공부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원조 물자의 원가 판매 주장을 수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원조 물자는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기업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판매 수입으로 확보되는 재정 수입인 대충 자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대충 자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조 물자가 도입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조는 미국에서 한국에 현금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러 표시 금액으로 원조 규모가 정해지면 한국과 미국이 논의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어떠한 물자를 들여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정부나 민간에 이 물자를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물자는 이 수입 허가권을 취득한 측에서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물자를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대가를 원화로 수취하게 되는데 이 돈은 한국은행 특별 계정에 적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립된 자금을 대충 자금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충 자금이 적립되므로 대충 자금의 규모는 달러 표시 원조 금액 규모뿐만 아니라 환율, 정부의 수입 허가권 판매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조 규모뿐만 아니라 환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판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도 원조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 상공부와 달리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재무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원조 물자를 원가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시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관철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충 자금을 늘려 정부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려 한 것입니다. 귀속재산 경쟁 입찰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 것도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귀속재산은 주로 우선권을 지닌 연고자에게 불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자금 동원 능력이 보다 많은 자본가에게 불화되도록 하는 것이 재정 수입 증대 측면에서 유리했고, 이를 위해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이 재무부 장관으로서 전시 재정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인 임시토지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이 전시 재정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유엔군 대여금 상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